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집값이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한탕주의에 많이 빠져서 그렇죠. 사실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겠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 유튜브 안 보는 이유 중에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맨날 안 보는 이유라기보다는 안 보는 이유를 막 만들죠. 맨날 뭐 떨어진다고 한다,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 투자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요. 투자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고, 특히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투기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요 투기는 둘째치고 실수요도 살 상황이 아니다. 원래 투기가 사더라도 실수요는 안 사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는 사면 안 되지만 실수요 목적은 언제든지 좋다, 이런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 그래서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데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다 돈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최대한 절약하셔서 이런 걸 통해서 예적금을 통해서 차츰차츰 불려가라.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또 꼰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라도 투자해라, 코주구에 투자하세요, 이것이 인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더라. 그런데요 투자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죠. 돈이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투자는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본에 비례해서 돈을 벌거나 돈을 잃죠. 그리고요 기간에 비례해서 돈을 벌거나 돈을 잃죠. 그러면 돈을 벌거나 돈을 잃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를 봐야 되느냐? 수익률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시장이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나 코인 시장만 봐도 버블이라는 것들이 느껴지죠. 이번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과열 심리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정상적인 과열 심리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럴 때는 수익률이 급격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자본하고 기간만 이야기해서 뭐예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 모으고 요거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해라. 그러면은 그 투자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부다. 그래서 재작년 이럴 때 갭 투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특히 2030. 물론 2030 중에서요 절반이 갭 투기다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갭 투기인 것을 양도 받았다, 증여성으로. 이런 분들 있죠. 특히 2020년 6월 거래를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요. 왜 6월에 늘어요? 5월에 늘어야지. 그렇잖아요. 6월부터는 보유세를 이미 집주인이 내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요. 그런데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데 거래량이 확 늘어나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로 내 집 마련하는 수요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전세가 4억이다. 그랬을 때요 주담대를 받으면요 당시에 LTV에 걸려서 40%인 2억이 나왔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요 4억에 대해서 80%인 3억 2천이 나온다, 최대한. 그러면 이쪽보다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사고, 혼인신고 안 하고 남편이 집을 사고 아내가 전세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요 진짜 갭투기죠.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튜버들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근데요 돈 번 거 아니에요. 팔기 전에 미실현 이익이라고 그랬죠. 홍보를 이렇게 하죠.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그런데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저는요 지금 빵원을 가지고 얼굴이 안 팔렸을 경우요 빵원을 가지고도 100억, 200억, 1000억 자산가도 될 수가 있다. 왜?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이니까.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만큼 자산이 있는데 빚을 갚을 수가 있는 여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요 전세 보증금도 빚이에요. 바지 사장들 같은 경우요 100억 자산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2억짜리 50채 바지 사장으로 받아주면은 100억 자산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팔아서 얼마를 남겼어요. 이게 아니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죄질이 더럽죠. 마침 오늘 제프리님, 그 다음에 궁금하시던 분이 SHH님이었나요? 이런 분들이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코인 시장에 혹은 저기 주식 시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세금으로 영끌 비투 탕감한다. 개인 회생에서 변제금 산정 시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여론들이 많이 생겼었죠. 왜 우리가 코인 투기꾼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우리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냐, 이런 여론이 생길 정도로. 이 여론이 생긴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은요,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손실은 본인이 감당한다.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 이런 게 있죠. 피해자들 오르면 팔아서 남기는데, 문제는요, 떨어지게 됐을 경우 이 피해를 다 누구한테 떠넘긴다? 세입자들한테 떠넘긴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깡통전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값 상승기 때는 타격을 덜 받을 수가 있는데 집값 하락기 때는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집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특히 막 갭 투자해가지고 내가 20채 30채 샀어요. 유튜브들 뭐 파이어족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빨아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거 굉장히 왜곡된 천민 자본주의이고 무신주의인데, 부동산 투기가 제일 죄질이 더러운 게 저것 때문이에요. 주식이랑 코인은 본인들이 손실을 감당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가장 리스크가 되는 것은 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가장 리스크가 되는 것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너네 무주택자들이 집값 떨어지면은 니들이 살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많이 조롱을 했죠. 데이터도 안 들고 오고. 근데 저희가 들고 왔던 데이터에서는 집값 하락기에는 내생의 첫 주택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상승기에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그때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하락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붕괴되는 게 우선이다. 영끌족들보다. 그래서 다주택자 붕괴 때문에 집값 하락되는 게 영끌 붕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나올 것이다.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2030들 갭투기 굉장히 많이 했다고. 3건 중 2건이 고위험 거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LTV가 70%, 80%. 아니, 갭투기 했는데 LTV를 어떻게 받아요? 이 LTV는 뭘로 계산한 거예요? 임대 보증금이 사적 대출이잖아요. 그랬을 때 전세가율이 70, 80% 넘어가는데 70% 이상이 63%, 80% 이상이 43%죠. 집값이 20, 30% 떨어지면은 바로 깡통 위험이 있는 거다. 그만큼 이들은 뭐가 없어요?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 샀겠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 근데 자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덕 신도시가 오를 것 같아요? 강남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고덕도 못 가고 그 옆에 그 평택에서 1억 미만 갭투기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이 없단 소리죠. 그랬을 때 그 전에 계속 이런 이야기 했어요. 2020년에 김현미 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죠. 전세 상승은 저금리 탓이다 라고 했을 때 경제학 기본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금리의 변동은 임대차 시장이 아니라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준다. 또 여기 서형, 이 사람은 완전히 건설사 끝납풀이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1, 20%에 불과한 요인. 그 1, 20%가 떨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가 최대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셨을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났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때요? 역전세난. 앞으로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역전세난이 심해져요? 근데 갭 투기한 사람들은 돈이 없죠?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까 예전에 막 저금리 탓이 아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탓이었죠. 그러면 원래 매매 가격이 이 정도에 전세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떨어진다. 집값도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근데 집값 떨어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려주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하락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갭이 1억짜리를 샀어요. 아까 뭐 4억이다 했을 때
근데 전세 가격이 한 3억, 2억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요, 여기에 3억 주고 사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 돈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1억보다 밑으로 보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요게 1억, 5천에서 1억. 이런 식으로 갭도 줄어들고 그래야만 팔리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더라. 자, 그랬을 때 다주택자들이 그럼 얼마나 많이 집을 가져왔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아니, 다주택자들 얼마나 된다고. 영끌족들보다 다주택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들 집보다 영끌족들이 훨씬 더 집이 많지 않냐.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많지 사람들이 투기를 얼마나 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실수요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지, 실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다, 지금 하락세도 오래 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는 얼마? 1852만 5844호다. 근데 1주택자가 얼마요? 굉장히 적죠. 853만 9421호. 그러면요, 이 중에서 요걸 제외한 1천만원 조금 안 되는 물량이 다주택자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주택의 54%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요 부분을 보셔야 될 게, 과거를 봤을 때요, 원래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요, 이때는 전세가 거품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가 기점이 돼요? 2008년 기점으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요. MB 정부에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 때 그게 폭발한 것은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전세 거품이 낀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전세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집을 담보로 전세 자금을 빌리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집값도 떨어지는데 전세도 선제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난은 더 빨리 가속화돼서 오죠. 그러면 이 1,000만원 중에서요, 다주택자들이 여력이 없어지겠죠. 특히 갭 투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미 돈을 벌어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 생기는 대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특히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터져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퍼지는 거다. 거기다가 분양거품 터지게 생겼죠. 레고랜드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F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죠. 이 사람 탓이죠. 2천억 정도인데 그걸 강원도가 보증을 했는데 회생 신청했죠. 그러면은 뭐가 사라져요? 지방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방채에 투자해도 돼? 그러면서 충청도, 경상도 이런 데까지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기서 터진 건 2천 몇십억인데 50조를 투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PF 시장은 계속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PF는요, 신용으로 사는, 그러니까 신용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지금 신용시장에 폭탄을 터뜨렸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50조를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죠, 양적 완화가. 그런데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대역죄입니다. 집값이 전세 거품과 매매 거품이 동시에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월세는 당연히 전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좀 강력한 어조로 폭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폭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정상화이기 때문이죠. 자, 저희한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다. 저희는 이 말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금리 인상이 핵심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도 있지만 DSR이 굉장히 핵심이 됐고, 이번에 부동산 PF에서 가뜩이나 떨어지는 집값에다가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인구수, 가구수 감소까지 있다.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리시고, 뭐 전세 사시는 분들 특히 자금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자산을 늘려 가셔야지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